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남대정입니다. 처음 들었죠, 이거. 네. 내가 사실은 우리 내가 왜 갑자기 왜 이러지? 저기 남대정 팀장한테 이거를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시작하는 건데, 원래 시작할 때 안녕하세요,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하고서 박수 치는 된다 이런 게 있는데 네. 그냥 합시다. 오늘 지금 5시예요. 근데 제가 오늘 자료 나온 첫날인데 왜 녹음을 서둘렀냐면 내일부터 바쁘고, 또 이제 뭐 내가 좀 남친장한테 다른 거에서도 좀 방송도 한번 해줬으면 이 부탁을 했지만, 여하튼 내가 오늘 좀 하고 싶었던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연초부터 사실 삼성전자 한참 10만 전자 할 때 좀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좀 너무 달려갈 타임은 아니다 이런 톤을 얘기해서 좀 욕도 많이 먹었지만, 오히려 나는 이제 3분기가 성수기잖아요, 또 IT는. 그래서 네. 여름 중에 또 전자가 뭐 반등 때 뭐 팍 달려가 뭐 10만 원 넘어서 뭐 날아간다 보다는 그냥 가격 매력이 생겨서 가격이 좀 단기적으로 조정이 왔고, 또 얘네는 반도체 사이클 나쁘진 않으니까 한번 긍정적으로 보자는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자료를 보면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자료는 안 나왔지만 계속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좀 시장에서 제기되었던 의구심들을 여기 자료에 많이 담겨 있는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못 간 거라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이 이제 포함되어 그쵸. 있고요. 예. 그것들을 이번 리포트를 통해서 많이 그쵸. 점검을 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라서 오늘 저도 차분히 들어볼 때 좋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해 왔었는데, 좀 아쉬운 거는 이런 고민들이 많이 공론화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만 얘기했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이 시점에서 또 이런 얘기들이 막 공론화 될 텐데, 뭐 새로운 얘기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항상 그 수요와 공급의 그 밸런스의 차이에 의해서 시장이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그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상당히 그 부족할 때 쇼티지 상황이 지속된다 그러면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 수요의 변화를 어떻게 이제 뭐 1, 2년 사이에 뭐 예측을 쉽게 할 수 있나,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항상 그 면밀하게 관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반도체 의견이 오버웨이트예요. 저희가 이제 오버웨이트를 썼다는 거는, 쟤네들 맨날 전자에 대해서 좀 약간 삐딱하게 보던 애들이 왜 그래서 간장히 우리 뒤에서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사실 올 여름에 어떤 기점에 주식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온다면 뭐 전자도 그냥 가만히 제자리에만 있지는 않겠지 않나가 제 기본적인 생각인데, 오늘 말하는 내용은 왜 지금까지 주가가 이랬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네. 이러한 부분들이 뉴스가 앞으로 많이 나와도 이게 뭐 새로운 어떤 악재가 나온 거야? 뭐 이런 생각을 안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러한 오늘 말하는 내용들 때문에 주가가 좀 부진했었다. 쭉 한번 들어볼게요. 제목은 수요와 성장은 지속 가능한가? 네. 페이지를 나한테 말해서 내가 넘겨주니까. 네, 그러면 9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투자 의견 오버웨이트를 제시합니다.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 오버웨이트를 제시하는데요. 최근에 주가 조정이 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이제 증가가 된 거고, 반도체 업종에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격 강세 모멘텀이 4분기까지는 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렇게 보실게요. 10페이지, 11페이지 이렇게 보실 텐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움직이면 이제 아무래도 물량이 증가할 것이고, 매출액이 올라갈 것이고, 실제 개선이 될 것이고, 시가총액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럼 그림 1번처럼 지금 현재 상황을 볼 때 사실 매출액의 증가율보다는 시가총액이 먼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될 것 너무 같습니다. 빨랐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림 2번, 다음 페이지의 그림 2번을 보시면 주가가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이겠죠. 이제 밸류에이션 추이를 볼 때 과거의 고점 부근에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이 밸류에이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닝이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큰 폭으로 상향이 됐을 때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해소되거나 아니면 안 좋은 케이스로 주가가 하락하거나 이런 케이스가 될 텐데, 아무래도 전자의 경우를 많이들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림 3번에 보시는 것처럼
M2 통화율의 증가율 추이, YOY 증가율 추이와 시가총액의 흐름을 비교를 해본 건데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죠? 이게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아니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 즉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업종과 관련이 있는 업체들의 시가총액을 합산입니다. 재밌네. 이거. 이 합산 시가총액을 이제 그려봤을 때 통화 증가율의 변화와 유사한 흐름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최근에 볼 때 M2 통화 증가율이 약간 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조정을 받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업종 주가가 약간의 그 조정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러한 흐름을 앞으로도 면밀하게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나 이런 것들 또는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재난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글로벌로 이런 게 약간 다시 반등하는 흐름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관찰을 해야 되겠는데, 일단은 고개를 숙였다라는 점에서 약간 우려스러운 부담 요인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 4번은 이제 뭐 재고 자산, 그러니까 재고 일수 추이인데, 이거는 이제 과거에 한 3, 4년 전에는 이제 IT 부분에서 재고 자산 추이가, 재고 일수 추이가 한 4에서 5주 정도면 헬스했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2018년 이후에는 그 재고 자산의 그 규모가 상당히 커졌어요. 그래서 오버서플라이 전환된 과정인데, 이게 최근에 한 1, 2분기 사이에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관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넘어가서 궁금한 게, 네. 제가 저번에 한번 물어봤었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왜 이거 PBR로 밸류에이션 하냐? 네. 그래서 저는 PBR로 밸류에이션 하는 걸 이제 선호하는 편인데, 이제 과거에 많은 테크 기업들이 적자를 기록하거나 실적 변동폭이 상당히 심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주가의 변동성을 좀 어느 정도 완화된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측정을 하고자 PBR 밸류에이션을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네. PR은 그게 설명이 안 되고 네. 다른 방식은 사실 좀 적용하기가 만만치 않죠. 네, 사실 삼성전자가 흑자를 내고 있을 때 하이닉스는 적자를 내고 있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외국 기업은 흑자를 내고 있을 때 한국 기업들은 적자를 내고 있거나, 근데 그런 상황에서 평균적인 가치의 기준을 이제 선택하는 데 있어서 PBR 밸류에이션이 좀 더 편안한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는 이제 반도체 업종 중에 저희가 커버리지 게시한 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가지 종목인데요. 삼성전자를 좀 더 탑픽으로 제시를 드리는 거고요. 그림 5번이 그 이유인데요.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그동안에는 이제 2017년 이후에는 하락세를 좀 나타냈다가 작년 올해를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유율은 디램과 낸드 합산 점유율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에서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이제 삼성전자의 부문별 실적인데요. 2분기 영업이익을 볼 때 저는 11조 원 영업이익을 추정하는데, 시장에서는 10조 원 초반으로 지금 최근에 좀 낮아져 있는 상태죠. 낮아져 있는 시가총액 그 영업이익 추정치를 저는 상회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디스플레이나 기타 이제 세트 사업부는 코스트가 증가하거나 매출액이 떨어지면서 그런 이제 실적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부분이 다른 부분들을 좀 상쇄하면서 실적이 좀 더 잘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최근에 내가 각 하우스들 보니까 반도체 담당자들이 네. 톤을 상당히 낮추는 느낌인데 맞나요? 네, 그게 아무래도 이게 갑자기들 왜 저렇게까지 낮추죠? 지금 대형 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은 되게 높게 쓴 거거든 내가 봤을 때는. 네, 그렇죠, 높죠. 그래서 IM 사업부가 있어서 이제 IM 사업부의 최근에 상황을 볼 때, 이게 IM 사업부의 상황이 아니라 휴대폰 산업의 상황이죠. 이제 코로나가 중국 이후,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발생을 해서 1년 지나고 중국 상황은 괜찮았는데, 이 스마트폰 사업부가 최근에 볼 때 그 인도 상황이 그닥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같더라고. 중국은 타격이 더 큰 것 같고.
중국은 이제 5G 스마트폰이 계속 그러니까 출하량이 늘다가 올해 들어서 1분기까지는 나쁘진 않았는데 4월 달 들어서 갑자기 충격이 좀 있었죠. 그 이후에 인도 숫자들도 좀 불안하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고요. 그 TV 사업부를 볼 때 이제 코스트 부담이 올라가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의 판매량이 있어서 이제 세트 판매량이 있어서 우려를 하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주가나 실적 추정치들을 좀 끌어내리는 그런 이제 요인들을 작용을 하는데요. 이런 네. 부분을 안 좋게 봤는데 뭐 이렇게까지들 갑자기를 더 흐르는지 모르겠어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안 좋은 건가? 글쎄요, 그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다 이런 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 생각한 것만큼 좀 안 좋은 것 같다. 다만 이제 저는 이제 반도체 부분을 더 좋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기회가 물이 들어왔을 때 노저우라고 반도체 판매를 하는 입장에서 가격이 오르고 주문이 계속 이제 폭증하고 있으니까 판매를 빨리 땡길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조금 더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실적이 잘 나오지 않겠냐.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5페이지는 하이닉스인데요.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2분기 컨센이 2조 6천인데요. 저는 아마 2조 7천. 좀 전에 말씀드린 거와 유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려는 많이 하고 있으나 그래도 반도체 부분은 2분기는 그래도 나쁘지는 않을 거다. 기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잖아요. 네. 17년, 18년 사이클도 봐도 굉장히 고공권에서 버텨줬었잖아 밸류에이션. 네. 그런 상황일 수 있을까요? 내가 궁금해서. 당분간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비싼 상태로 유지되면서 네네. 막 날아갈 수는 없고 네. 좀 생기면 좀 이런. 네. 그렇게 보는 이유가 그 다음 파트에서 좀 나오거든요. 파트 2로 넘어가나요? 네. 18페이지를 보시면 가격이 이제 막 상승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그렇죠. 디램은 작년 말부터 상승을 했고요. 낸드는 뭐 이번 분기부터 상승을 하는데 디램과 낸드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 19페이지 보시면은 그림 13번의 영업이익 기여도를 볼 때 디램의 영업이익 기여도가 그래도 조금 더 많다. 한 80% 정도 되니까 디램 가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디램 가격이 최근에 상승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상승할 것이냐를 이제 20페이지부터 이제 나타낸 건데 넘어가셔서 그냥 23페이지를 보실게요. 네. 좀 이거 뭐 세미나 아니니까 세미나 가서는 추가적으로 좀 필요한 사람 세미나 요청하시면 가서 하시는 걸로. 자세한 거는 세미나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림 16번에 보시면 디램의 가격이 이제 증가를 하는데 언제까지 증가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4분기 말 정도까지는 상승 흐름이 이어질 거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YOY 상승 모멘텀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게 아마 기저 효과가 이제 끝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 그림을 보면서 당신 자료 보고서 느꼈던 게 만약 4분기가 꺾이면 주가가 선행하잖아요, 보통. 뭐 선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중요한데 가격이 꺾일 거라고 예상을 하게끔 하는 것들이 물량의 흐름이겠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주문량이 컸다거나 뭐 어디서 판매량이 기대치 않게 축소됐다거나 이런 이제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아마 조정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전까지는 가격 상승 흐름을 이건 계속 분명히 유지한다고 포지티브한 모멘텀이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반도체 업종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인디케이터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을 결정짓는 요소는 수요와 공급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의 상태를 볼 때 가격이 상승하는 거는 대부분 주가에 그래도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저는 이제 물량이 여기서부터 계속 상승을 해야 즉 수요가 3분기, 4분기에도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내야 계속 주가가 견조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큐가 나와야겠네. P는 오케이인데. 네. 낸드 가격 흐름도 보실게요. 이제 27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그림 23번이 있습니다. 낸드 가격이 YY 흐름 역시 지금 이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역시도 낸드는 조금 더 늦게 상승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4분기 말보다는 조금 더 늦게 모멘텀이 이제 고점 모멘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4분기와 1분기 사이 어느 시점에 제가 볼 때는 고점을 형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낸드는 항상 오버 서플라이 이슈들이 항상 있잖아요. 낸드는 디램보다는 조금 더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래 그림 그림 24번을 보시면 이 그림. 이게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나타내는 수급 그래프인데요. 디램보다는 이게 공급 과잉폭이 좀 더 컸어요. 근데 이제 항상 그럴 때마다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서 내가. 컸는데 지금 올해 3분기, 4분기는 조금 더 이제 낮아질 이제 수급 밸런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내년 상반기에는 그 낸드와 관련돼 있는 제품들의 시즈널리티가 있기 때문에 다시 수급 밸런스가 좀 무너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드러난 거고 사실 지금부터가 정말인 것 같아요. 뭐 추 성장에 아까 Q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가능하냐를 다 모르겠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다만 담당자 입장에서의 생각을 얘기할 텐데 본론 들어가자. 파트 3가 본론이네요. 지금 봤을 때. 예, 앞으로 아까 조금 전에 언급드렸듯이 이제 가격보다는 지금 가격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중요한 건 물량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물량의 흐름이 즉 수요가 3분기, 4분기 하반기에도 견조할 것이냐, 우리 기대치를 비트하면서 계속 상승할 것이냐를 이제 점검을 해본 건데. 첫 번째로 신규 CPU 출시로 디램 수요가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림 25번에 보시면 이제 이게 특히 그런 부분이 그 서버 부분에서 많이 작용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서버의 수요가 상당히 디램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버 디램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서버의 CPU의 그 출시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제가 올해 같은 경우는 아이슬레이크와 올해 하반기 4분기 정도에 출시될 이글 스트림의 그 출시 간격이 2, 3분기밖에 되지 않는다. 다른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출시 간격이 너무 좁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출시되어 있는 제품들과 내년도에 기존의 아이슬레이크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거죠, 시장에서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글 스트림은 DDR5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요 물량을 이제 이 CPU를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아이슬레이크가 기대보다는 좀 못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건 별로네 그러면. 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은 그 작년에 CPU 관련돼서 이제 수요가 어느 정도 좋았냐라고 이제 점검을 해본 건데 그림 26번입니다. 사실 이제 매년 뭐 CPU 대체로 매년 CPU가 새로 출시가 되죠. 근데 그 2018년과 2019년도의 CPU 출하량을 보면 3억대 전후로 수요가 정체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2020년에 보면 CPU 출하량이 약 뭐 전년 대비 한 20%가 한 해에 갑자기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를 이제 점검을 해본 겁니다. 이 그림 29번을 보시면 인텔의 CPU와 AMD의 CPU의 가격 차이를 이제 프리미엄을 조사를 한 건데 작년 하반기에 인텔의 CPU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혹시 이것 때문에 CPU가 많이 출하된 건가?라고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재밌는데 이 부분도 내가 봤던 기억이 있어서. 네. 이게 서버를 만들거나 PC를 만드는 세트 업체 입장에서는 CPU 가격이 떨어지면 코스트가 떨어지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세트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고객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부품 가격 전반적으로 떨어졌냐라고 봤을 때 그림 31번에 보시는 것처럼 GPU, 즉 그래픽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히려 이제 올랐어요. 큰 폭으로 올랐어요. 즉 이제 CPU 가격이 떨어지는 거를 그래픽 가격이 이제 상쇄를 시킨 거죠. 그러면 세트업체 입장에서는 코스트가 절감된 게 아니거든요. 이건 오르고 저건 빠져봤죠. 이게 많이 올랐네요. 네, 그래서 이제 코스트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는데 CPU의 판매는 20%가 늘었다라는 거는 다른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례를 볼 때 크롬북이라는 것들 그림 32번, 33번 이렇게 보시는 거를 찾아보시면
큰 폭으로 증가를 했어요. 크롬북의 교육용 수요가. 크롬 다 쓰잖아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다 이거 인터넷 할 때 크롬 안 쓰고 우리 원래 다른 거 썼잖아요. 이게 이제 왜 쓸다 이걸 바꾸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크롬북이라는 거가 크게 많이 판매가 되지 않은데 미국의 교육용 PC나 이런 데는 아주 많이 쓰인다고 해요. 코비드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더 썼겠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이제 등교를 하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을 원격 수업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크롬북 같은 수요가 많이 늘어난 거죠. 사실 이걸로 전체 그 노트북과 관련된 PC와 관련된 수요를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게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라는 거죠. 의미 있는데 데이터가 보니까 작지는 않죠. 예, 이게 증분으로 따졌을 때 약 뭐 2천만 대 이렇게 숫자가 돼 있지만 한 뭐 700만 대 이상이 작년에 급격하게 성장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3,700만 대 중에 700만 대 이상이 크롬북이나 이런 데서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크롬북 사례를 볼 때 그 모바일 PC, 노트북이나 태블릿이나 이런 이제 크롬북 같은 것들이 증가했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원격 수업을 하거나 이런 관련된 수요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특수네. 그러면 특수면은 증가는 떨어질 거 아니야 앞으로. 그래서 주가가 주춤했던 거라. 그럴 개연성이 좀 있죠. 올해도 수요가 계속 이제 주문량이 있기 때문에 견조하다라고 보는데 이게 하반기가 지나면 이렇게 즉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백신이 어느 정도 다 접종이 되고 접종이 올라가게 되면 이게 떨어질 개연성 좀 우리는 뭐 리스크 요인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를 가실게요. 이게 제목이 유동성 확대가 낳은 반도체 공급 부족인데 이거는 다들 아시는 내용일 테니까 넘어가시고요. 38페이지로 가실게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이 각국에서 지급이 됐기 때문에 유동성이 증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 37번, 38번, 39번 지역별로 M2 통화 증가율의 추이를 나타낸 건데 미국과 유럽이 최근에 좀 꺾이기 시작했죠. 중국은 이미 좀 오래전에 꺾이기 시작했고요. 먼저 긴축자로 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림 40번은 이 세 개 지역을 통합을 한 겁니다. 통합을 했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아까 초두에 보신 거랑 비슷하게 약간 최근에는 통화 증가율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유동성이 어느 정도 시장을 방어하고 또 이제 그 최근에 붐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유동성의 거품이 약간씩 꺼지기 시작한다라면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요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튼 여러 가지 산업에 있어서 수요의 붐을 일으켰기 때문에 현재 공급,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 상에서 각각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어떤 압박을 느끼고 있느냐가 좀 중요해질 걸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그림 41번과 42번 차트를 보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면 보고 있어요. 내가 여기다 빨간 펜 놨다니까 이 부분을.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요 리드 타임 부분이. 네. 그렇죠. 리드 타임이 상당히 좀 중요하죠. 그렇죠. 네. 여기에 따라서 리드 타임 용어를 좀 이게 일반 투자도 많이 들거든 남친이야 이게. 네. 그래서 그냥 이게 발주해서 사용까지 기간 이렇게 하면 되나? 어떻게 설명하면 되지?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거보다 약간 더 정교한 개념일 것 같은데 네. 심플하게 막 그냥 발주해서 뭐 사용할 수 있는 시간? 네네. 그 기간 정도. 내가 주문을 하고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시간. 누가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 뭐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냐고. 벌써 정기에 더 복잡하더라고 이게. 네. 뭐 이제 생산을 할 때 그러니까. 리드 타임이 있고 내가 발주를 하고 나서 내가 물건을 받을 때도 리드 타임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까지 네. 세밀하게 볼 필요는 그냥 심플하게 일반자분들은 아무튼 지금의 이제 언급을 하려고 하는 거는 내가 주문을 했을 때 부품을 이제 제공받을 수 있는 기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반도체가 공급 부족이다, 너무 쇼티지가 심해서 자동차 생산을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각 종류별로 이제
최근에 늘어난 리드 타임을 조사한 이제 조사 기관이 있는데 IHS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메모리 칩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15주 이상 16주입니다. 이게 넉 달 정도잖아요. 보통 이제 반도체를 주문을 했을 때 생산하는 리드 타임이 한 달 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그거를 이제 비행기로 실어서 운송을 받는 기간이 한 2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 보통의 기간이 그렇다면 그 기간이 더블로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곳이 그런 생산 라인들이 다 이게 곤혹스럽겠네. 이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그럼 셋업체들이 이제 내가 한 3개월, 6개월 정도의 물량을 오더를 미리 내놓는데 그 물량들이 후반부에 가서 내가 원하는 물량을 못 받는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냐면 오더를 더 집어넣어요. 그렇지. 과잉으로 주문했다가.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오버부킹이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오버부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버부킹이 많이 진행된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작년 3분기, 4분기에 그러니까. 뜻하지 않는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채널의 재고가 지금 급격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채널에 있는 재고를 다시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세트 업체들은 내가 당장 판매를 해야 되는 물량과 채널 재고를 쌓아야 되는 물량까지 오더를 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버부킹 숫자가 조금 더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럴 때는 체력이 강한 업체, 큰 업체들이 좀 더 수혜를 보죠. 그리고 체력이 약한 업체, 작은 업체들은 내가 주문을 해도 원하는 물량만큼 못 받게 되죠. 더 비싸게 사야 될 걸? 더 비싸게 사야 되거나 그쵸. 아니면 물량을 내가 100을 원하는데 뭐 10밖에 못 받는다거나 이런 리타임 현상들이 길어지면 발생할 수 코스트가 막 있어요. 올라온다고. 네, 이거는 뭐 자명한 거여서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러니까 좀 IT를 좀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이거 많이 반영된 건지 그걸 항상 고민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네. 반영된 건가 아닌가 지금. 그거는 아직 반영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은 좋은 쪽으로만 계속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 한번- 부분들이 주가를 방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오케이. 이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네, 해소가 되려면 제가 볼 때는 시점상으로 한 3분기는 지나봐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 자료에 내가 이제 읽다가 41페이지 보니까 이게 간단하겠냐 생각도 들더라고 이게. 그림 41페이지 43번 44번 이렇게 뭐 아시는 것처럼 구리와 알루미늄 가격이 최근에 많이 급격하게 이제 상승을 그러니까. 했어요. 이게 두 가지 제품들이 그 가전제품이나 이런 데 상당히 많이 쓰이는 이제 원자재죠.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메모리 가격도 올라가는데 이제 그러니까 가전제품 외형을 그러니까 이제 제조하는 그런 이제 구리나 알루미늄 같은 원자재 가격까지 급등을 한다면 세트 업체 입장에서는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나도 최종제하는 애들도 답답하겠어. 왜냐면 비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간재를 하는 반도체라고 해도 네. 이것도 원가 이렇게 올라올 거고 또 이걸 사서 하는 애들도 원가 올라올 거고 그렇죠. 중간에 중간 마진들도 계속 이제 그러니까. 높이 올라갈 겁니다. 네. 계속 이걸 이제 그냥 이게 이런 걸 좀 내가 약간 웃을지 모르지만 이런 현상이 나왔을 때 이걸 바이코를 하려고 그랬었거든 원래는. 아, 네. 근데 이거 내가 생각해도 약간 더 심한 것 같아서 내가 요즘 당신 자료 보고서 네, 그냥 네. 보니까 야 리드프레임 이 정도 기간이 걸리기 시작하면 네. 상당히 좀 심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약간 헷갈려 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근데 그 앞 페이지에서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간 건데 40페이지를 보시면 그건 사실 이게 심하다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조사된 자료인데요. 중간에 MCUN 파워 매니지먼트 IC의 그러니까 1분기 말 현재 리드 타임을 보면 심한 경우는 52주예요. 야 이거 여기 다 적어놨구나. 이게 52주라는 의미는 지금 내가 오더를 하면 내년 이맘때 제품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작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제품 공급을 못 받으니까 이거 올해 장사를 접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걸리는 거야? 이게 이제 뭐 차근차근히 올라온 거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위에서 이제 그 브랜드 업체들 즉 파워가 강한 업체들이 이제 싹쓸이를 해가니까 밑에 있는 업체들은 얘 사재기 하니까. 공급을 못 받는 거죠. 후순위로 밀리거나
이런 업체들은 이제 후순위 많이 밀리게 되면 이제 52주까지 가는 거죠. 이게 작은 업체들일 경우 이런 거고, 또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거나 파워가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쪽에 있는 업체들이겠죠. 뭐 한 20 몇 주 걸리고 뭐 이런 거 있죠. 사실 20 몇 주라고 해도 작은 건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이 말이 그렇지. 불확실성이 그만큼 더 커지는데. 네, 그렇죠. 네. 이게 내가 제대로 구입을 한 건지 뭔지.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그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상의 불휘입 효과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트 업체 수요가 1이 변하면 밑에 부품 업체는 뭐 4-5배 이상의 수요가 변화하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재고 관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지금 재고가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물량을 더 오버부킹을 하게 되면 이 리드 타임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실제 필요한 수량보다. 근데 그런 현상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내가 넘어가기 전에 다 궁금한 거 저보다 네. 사실비 아래 보면 아직 왜 웨이퍼 가격은 안 올라와요? 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일본 웨이퍼 가격인데 그 공급에 있어서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수요보다는 그러니까 공급이 어느 정도 이제 적당했다라는 거고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이 그만큼 늘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밸런스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밑에 웨이퍼 단에서는 그 이제 사실 이제 메모리 업체들이나 다른 반도체 업체들 뭐 비메모리 업체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설비 라인을 늘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웨이퍼는 적당하게 수급이 맞았었다라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이게 이제 앞으로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삼성전자도 투자를 많이 하겠다고 그러고 하이닉스도 많이 하겠다 그러고 이제 TSMC도 많이 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럼 투자를 많이 해서 라인들이 늘어나면 웨이퍼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이것도 올라가면 좀 안 좋은 거예요. 좀. 이거는 되게 안 좋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세트 제조하는 업체들보다 이제 팹리스 업체들한테는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웨이퍼는 안 올랐는데 혹시나 저는 굉장히 어쩌면 올해 반년을 갖다가 전자에 대해서 자꾸 좀 다음에 봅시다 다음에 세웠는데 이제 좀 사자 하고 싶은 상황인데 네. 만약 우리 생각이 빗나가고 이게 뭔가 지켜봐야 되는 것잖아 이거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런 변수들이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코스트 부담이 전체적으로 코스트 부담이 늘어나는 거는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페이지에 그 이제 그 비중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뭐냐면 그러네. 노트북 가격 대비 그 이제 메모리 코스트 비중이 지금 어느 위치까지 와 있냐라는 거죠. 그림 47번과 48번인데요. 작년 하반기에 수요를 견인했던 거는 노트북을 중심으로 해서 모바일 PC가 수요를 견인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노트북에서 메모리 코스트가 어느 정도 되냐라고 봤을 때 올해 3분기 정도면은 2018년의 고점 수준까지는 올라갈 것 같다. 이게 뭐 D램과 낸드를 나눠서 매기면 D램은 조금 더 상승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낸드용 채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메모리 코스트, D램과 낸드 합산 코스트를 볼 때는 2018년 고점 수준까지는 좀 있으면 다가온다라는 거고요. 18년 얘기만 나면 괜히 좀 섬찟해. 항상 이때 사이클 순식간에 끝나버렸잖아. 17년, 18년. 그렇죠. 예. 이게 2019년에는 또 다른 요인, 그랬던 이유가 2019년에 수요가 그 서버 수요가 갑자기 급격하게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근데 거죠. 솔직히 반도체 담당도 하지만 그거 잘 못 봤잖아 우리들이 다. 저요? 저는 잘 봤습니다. 알았어. 미안. 그때 헤맸어. 왜냐면 너무 시장이 싸 보였던 거야. 17년, 18년에. 네. 그랬는데 그때는 전자가 ROE도 상당히 좋았고 순식간에 잃어버리더라고. 18년에. 그래서 내가 18년 데이터만 보면 약간 그때와는 다르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는데. 네. 그때와 다르다. 그때 뭐 이제 그때 수요의 상황과 지금 수요의 상황은 상당히 좀 많이 차이가 나죠. 그치. 그때는 수요가 계속 견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계속 주가를 견인을 했는데 지금은 수요는 괜찮은데 코스트 부담이 늘어나니까 이게 원인과 이제 결과가 약간씩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때는 맞아. 그때는 코스트는 크게 문제 아니었죠. 네, 그때는 코스트는 크게 부담이 안 되었고 지금 이제 사실 그때도 코스트는 부담이 됐죠. 이제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반영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거 차이였고 2019년에 급격히 안 좋아졌던 거는 이제 약간 서버 수요가 급격하게 둔화됐던 그런 이제 사이클이었던 거고요. 지금은 과연 그때 상황처럼 그렇게 될 것이냐를 이제 걱정을 하는 시기이긴 한데 그건 조금 뭐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 같으니까 뭐 얼마나 따라오실지 모르겠는데 뭐 우리 또 기관분들은 일단 네. 불러서 정확하게 데이터 다 까서 한번 얘기해 보시고 네. 뭐 여기서는 이 정도 수준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넘어가겠습니다. 네. 모바일도 이것도 참 변동성이 있겠더라고요. 이게. 네, 45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예. 다른 거보다는 이제 그림 55번을 보시면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올해를 제외하고 보면은 원래는 계속 이제 수요가 정체되는 성숙화된 시장이었어요. 그 안에서 이제 하이엔드 시장을 좀 살펴보자 이런 건데요. 왜 그러냐면 코스트 부담이 세트업체들한테 생기면 세트업체들이 할 수 있는 액션은 저가 제품을 생산하기보다는 내가 조금 더 같은 생산량으로서 마진을 극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싼 사줄 수 있는 애들한테 한 팔아야죠. 그렇죠. 생산 하이엔드 줄여가지고. 제품을 그렇지. 많이 생산해서 많이 너무 팔아야 되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황이 어떠냐라는 건데 그림 56번, 57번을 이렇게 보시면 작년 4분기 같은 경우 애플이 그 300불 이상의 하이엔드 시장에서 사실 애플은 거의 다 300불 이상이에요. 판매량이 늘면 얘네들은 이제 계속 이익이 좋아지는 거고 57번은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는 이제 제품들이 이제 프로덕트 믹스가 뭐 많이 나눠져 있죠. 근데 이제 300불 이상의 점유율이 한 평균적으로 16%인데 이걸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 중에 3분기 중에 중요한 거는 IM 사업부가 이 하이엔드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마진을 유지할 것이냐가 이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생각보다 못하네요. 못한 게 아니라 이 정도로 그래도 뭐 매년 뭐 10% 이상의 이익을 내고 애플 왔거든요. 비교하니까. 애플만 보면 그런데요. 이게 애플은 대단한 애플은 거네. 워낙 이제 독보적인 독보적인 거죠. 존재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경쟁을 이제 하고 있는 업체들의 관계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8페이지로 넘어가실게요. 이제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이 이제 해외로 다시 진출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이유가 그림 62번에 보시면 이제 이건 이제 중국의 5G 점유율인데요. 올해 연말이면 거의 그 5G 침투율이 90% 가까이 증가할 거다라는 시각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즉 작년 올해 이 5G 스마트폰이 계속해서 침투를 많이 했고요. 중국 정부도 그런 정책들을 계속 추진해 왔던 거고요. 다만 이제 우려되는 거는 그림 65번처럼 그 월별로 중국 출하량을 볼 때 MOM으로 지난 4월 달에 34%가 빠졌어요. 야,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빠졌죠? 예. TSMC도 한번 그때 나한테 설명해줬죠. 그때 출렁일 때 이 데이터 때문인 것 같고요. 예. 그때 TSMC 막 급락할 때도 우리가 월별 매출이 확 줄었는데 뭐 PC 네. 아니면 이거 아닐까 했는데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중국의 휴대폰 업체들이 시장이 세츄레이션 됐기 때문에 성장을 하려면 해외로 진출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 그럼 이제 어느 시장으로 진출을 해야 되느냐 5G 핸드폰 가지고 진출을 계속 해야 되는 왜냐하면 그게 하이엔드니까요. 이거 가지고 진출을 해야 되는데 51페이지를 보실게요. 51페이지에 지역별로 시장을 70번에 나눠놨고 중국 시장과 경쟁 환경이 비슷한 데가 지금 인도 시장인데요. 인도 시장에서 보면은 뭐 샤오미, 오포, 비보 이런 업체들이 여전히 메인 브랜드 삼성을 제외하고는 이제 뭐 지역별로 안 하면 한국 업체가 하나 있고 나머지 뭐 4개 업체가 메인스트림이고 뭐 이렇잖아요. 중국하고 비슷하죠. 중국은 삼성이 들어가지 못하는 대신에 애플이 있는 거고 중국 업체들이
메인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인도 시장 같은 경우 계속해서 이제 점유율을 늘려 나가거나 판매량을 확대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인도의 수요가 제대로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인도의 중산층이 붕괴됐다는 말까지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네. 이쪽 소비가 너무 약해지니까 저가품들 팔기도 그런 것 같아. 네, 이거는 이제 원래는 인도 시장은 저가 제품 시장인데요. 5G 제품을 좀 낮은 가격에 팔 수 있으면 이쪽으로 진출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유럽 같은 데도 막 이제 중국업체들이 진출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건 이제 삼성전자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인도도 뭐 이제 중요하지만 유럽 시장이 삼성전자 입장에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경쟁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냐면 수요가 받쳐줄지 아닐지 지금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경쟁 있다라는 자체가 거죠. 중요하다. 네.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 자체가. 네. 이게 세트업체 입장에서는 코스트 부담도 되는데 수요가 계속 세츄레이션 돼 있는 시장에서 경쟁 상황이 조금 더 치열해진다라고 하면 어떤 전략을 선택을 해서 향후에 적극적으로 이제 성장을 도모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해보면 지금 상황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뭐 보고 있습니다. 네. 참 차분하게 이거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런 것들이 뉴스화되고 좀 그런 것 때문에 출렁이면은 좀 더 이거를 매력 있게 접근할 것 같은데 아직 다 노출된 것 같지는 않네요. 이런 좀 위험 요인들이. 네. 이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주가의 변동성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원래는 뭐 실적만 보시면 실적 보시면 57페이지 실적을 보시면 네, 삼성전자 실적만 보시면 3분기, 3분기에도 상당히 좀 이제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을 하죠. 이런 것만 보면 주가는 더 올라가야 마땅한 거죠. 마땅하죠.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투자자들이 많이 삼성전자를 이제 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이제 주가를 더 이제 못 오르게 하는 주가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들이 여기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저는 이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코스트의 부담감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코스트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판매 전략들이 이제 판매하거나 생산해야 되는 제품 전략들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들이 시장에 먹힐 거냐 안 먹힐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는 거죠. 최종적으로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3분기 중순 정도는 지나야 그거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더 확인이 되고 나면 주가가 위로 움직일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가요? 아니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은 그게 확인이 되고 숫자가 긍정적이어야 되겠죠. 긍정적이어야 돼. 네. 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생산을 앞쪽으로 당길 거예요. 판매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생산 계획을 이제 뒤로 하반기에 어느 정도 상반기 하반기에 균일하게 분포를 해놨다면 그걸 앞쪽으로 좀 당기겠죠. 왜냐하면 지금 주문이 상당히 모자라는 상황이고 가격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고객들은 컴플레인을 할 거고 그럼 내가 판매를 지금 이제 고객들 니즈에 맞춰주면서 판매를 확대를 해야 되니까 원래 예상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판매를 하려고 할 거예요. 셋업 부품업체들은. 그냥 저는 그냥 섹터 의견이 아니라 이 정도쯤이면 우리가 이제 난 요즘 그 생각을 하거든요. 좀 불안해하던 소위 그런 코스트 부분이랑 여러 리드 플레인 이슈나 뭐 이런 이슈들이 이제 서서히 수면 위에 올라오면 뭐 악재 선반영 이런 걸로 이제 전략하는 사람들은 접근하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네. 남창 생각은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다. 그래도 뭐 이것 때문에 못 갔던 거 아니냐 생각도 있거든 나는 주가가. 네. 뭐 이게 뭐 엄청 새로운 생각보단 더 심한 것 같아. 오늘 얘기를 해보니까 자료 그냥 읽을 때는 확실히 얘기할 때 다르다는 게 네네. 자료로 봤을 때는 그냥 아까 그 체크했던 부분 그거는 좀 물어봐야겠다 내가 좀 그러고 있었는데 그리고 좀 약간 계절적인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네, 뭐 그런 그렇죠. 것들 근데 네. 그런 것들도 뭐 끝났고 하면 뭐 숫자 나오고 하면 약했냐 했는데 확실히 그 문제 간단치는 않아 보이네. 그러니까 좀 확인해는 해야 된다. 그렇죠. 이제 지금 당장 중요한 건 물량의 흐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량의 흐름, 수요의 견조한 상승이 중요한데 시장에서 지금 우려하는 건 작년 4분기, 3분기, 4분기에 일어났던 모바일 중심의 수요가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도 그거 안 나오지.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야 계속 시장이 성장을 하니까요. 네. 이게 참
특수였을 확률은 되게 높은 것 같아 그게. 네. 그러면 뭐야 3년전 더 말씀하실 거 없나요? 네, 네. 그러면 하이닉스가 난 거 아니야? 밸류에이션도 싸고. 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는 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전자를 좀 오히려 이렇게 해놨는데 혼자 든 생각이 하이닉스가 그러면 좀 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 좋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64페이지를 보시면 64페이지 영업이익 부분을 보시면 2분기 영업이익 2조 7천인데 3분기 영업이익 4조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증가폭 자체가 삼성전자 전체 사업부보다는 높죠. 그리고 막 다른 사업부가 없으니까 편하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반도체 플레이를 그러니까. 하려면 피어 플레이 역할로서는 충분히 하이닉스가 조금 더 낫다고 볼 수 있죠. 거기다가 과거와는 다르게 그 뭐 65페이지부터 설명을 해놨지만 낸드의 경쟁력이 이제 과거에 그 계속 적자 사업부였는데 한 3년 동안 적자 사업부였는데 이것들이 이제 올해 3분기부터는 좀 해소가 되는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이제 전망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128단 3D 낸드의 수율이 큰 폭으로 개선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부터 오랫동안 이제 반도체 업종을 보셨던 분들은 투자자들은 아시겠지만 큰 흐름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궤를 같이 해요. 그래.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만약에 전반적으로 좋아진다면 같이 올라갈 거고 그렇지 않다라면 같이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반도 하이닉스 63페이지의 밸류에이션을 딱 보면 또 야 이게 좀 아리까리해져요. 그렇죠.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가격이 좋고 실적도 3분기에 좋고 그렇긴 하지만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비중을 확대하시는 것보다 트레이딩을 적절하게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조금 더 이제 중점적으로 하시는 게 좀 낫겠다 보고 꽤 있습니다. 오랫동안 삼성전자를 봐왔잖아요. 네. 이런 생각돼요. 제가 우리 어제 식사 자리에서 나왔던 말 있잖아요. 네네. 뭐냐면 어떤 분이 옛날에 삼성전자 9만 원대는 비싼 줄 알았다가 어떤 지금 8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네. 그 손주들한테 주식 사줬다고 전자 어제 같이 들었잖아요. 그런 네, 실제 네. 사례를. 네. 그러니까 그런 수요들의 선택은 그냥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삼성전자를 본 사이클로 보면 그냥 지금 사놓으면 한 10년 있으면 좋아져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보여요? 뭐 손주들 나이가 지금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뭐 20년 투자한다라고 봤을 때 과거 히스토리컬 그 트래킹한 데이터들만 보면 올해 왕창 이렇게 사시는 것보다 분할해서 올해 조금 사시고 내년에도 조금 사시고 이렇게 사시는 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러니까 전자는 나는 저는 이런 있다. 생각이 있어요. 항상 어떤 변화에 있어서 과감한 투자로서 변신에 성공했던 기업. 네. 근데 왜 저 많은 현금을 놔두고 변신을 못하죠? 네, 그것도 하나의 주가를 억제하는 요인 중에 하나죠. 그게 나 한 방이 있을 것 같거든. 삼성전자가 뭔가 투자를 해서 ROE를 높이건 방법이 나오면 ROE가 높지 않다는 것이 이제 삼성전자 주가의 하나의 그 그럼요.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난 이제 실적 발표 컨퍼런스에서 이제 뭐 M&A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라는 건데요.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운영하는 경영진이라면 지금 시점에서 M&A를 할 것이냐, 그 비싸니까. 고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산이 이제 가격이 비싸져 상승해 있는데 같은 현금을 쓰는데 지금 가격에서 집행을 할 거냐를 고민할 것 같아요. 야 이거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뭐냐면 그럼 훨씬 모여서 그 고민을 하겠네. 이 기업이 사고 싶은데 너무들 다 비싸져 있으니까. 네, 그렇죠. 예. 그 시장에서는 얘기들이 오랫동안 얘기 나온 거 뭐 NXP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자동차 반도체 뭐 그런 거 이런 말씀 안 드릴 거예요. 네. 왜 안 사냐는 거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검토를 했겠죠. 검토를 그 업체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업체들을 했을 거예요. 네, 지금 상황에서 그 현금을 집행하는 게 맞겠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당장 그럼 나오진 않겠네.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 게 하나 발표해서 무슨 뭔가 새로운 성장전을 확보해서 삼성전자 위로 열리는 그런 그림을 당장 기대하기는 또 그것도 쉽지 않네. 네, 정말 삼성전자를 좋아하는 장기 투자자라면 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당장 현금을 그렇게 이제
쓰는 것보다 적절한 타임을 기다렸다가 시기를 봐서 집행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끔 전자가 뭐 우리가 여기서 지금 8만 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8만 원이면 400만 원이에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렇죠. 네, 옛날을 생각하면. 그래요. 뭐 어떤 뭐 들으시면서 우리 첫 우리 일위원 이런 거 하는 거 네. 그래서 처음 해봤을 때도 어때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자주 안 할게. 근데 이제 우리 애널리스트 중에서 이거 방송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애널리스트들 좀 있는 편이 있는데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일반 투자자들과의 소통도 매우 중요해지고 자, 그건 삼성전자 측에도 그 말씀 꼭 들으셔야 돼요. 이제 전자의 엄청난 주주가 일반 그렇죠. 투자자다. 네, 중요한 그것도 부분입니다. 그럼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일반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자로 정말 성공하려면 이러한 단점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최근에 일어나는 이 이슈들이 좀 우리끼리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우리끼리 그냥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나 걱정 마세요. 이런 시대가 하면 안 되고 이런 게 논의되고 있고 이게 어떤 거를 좀 시그널로 봐야 되냐. 저는 충분히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우리 소위 일위 오너 분들이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공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투자자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우리 잘해봅시다. 마지막에는 함께 고민합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고민하시죠. 함께 고민하시죠. 난 답을 모르겠어서 항상 질문을 던지면 마무리가 그렇게 마무리 칩시다. 예, 함께 고민하시죠. 고생했어요.